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6월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때이른 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24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에어컨 화재의 80%는 배선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외기 전선의 피목이 벗겨져 있지는 않은지, 플러그는 전용 콘센트에 꽂아졌는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바닷물이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이한류 현상이 지난해 예년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올해부터 이한류 예보를 기존의 3시간 간격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하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해하지만 산업적으로는 효용성도 있는 특이한 물질입니다. 삼중수소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인지 사이언스투데이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리 주둥이를 닮은 입을 가진 새로운 공룡의 종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학설과 달리 백악기 시대에 더 많은 종이 살았을 가능성을 높여서 공룡 멸종의 원인 기존 학설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6월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한 일사의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등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환자.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른 인도의 온열 질환자입니다. 인도 2개 주에서만 지난 주말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고 습도는 25%가량으로 낮아 주로 노인층에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빈번합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나눠주는 물 한 잔으로는 갈증을 가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찾아 몸을 기대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가장 더운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años o los últimos 20 años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때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엘니뇨는 동물에게도 가혹합니다. 미국 텍사스 바닷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물속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해변에선 굶어 죽은 야생 조류 사체가 줄지어 발견됐습니다. 역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Y eso hace que los peces de los que ellos se alimentan se vayan a mayor profundidad y no los tengan al alcance.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 고온과 각종 기상 이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979년보다 1도 이상 높아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6월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해수욕장 개장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역파도, 이한류가 최근 급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한류의 원인과 대비법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를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파도로 불리는 이한류에 휩쓸린 겁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한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47.9건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는 8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조된 피서객도 10년간 700명이 넘습니다. 이안류는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지는데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물결 높이, 파고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의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대기의 안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다 부근의 바람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안류의 원리와 파도 높이의 관계를 실험해봤습니다. 파고가 낮을 때는 탁구공이 천천히 퍼지면서 밀려나가지만 파고가 높을 때는 탁구공이 빠른 속도로 줄지어 밀려나갑니다. 해안을 따라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먼 바다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안이랑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큰 파도가 들어왔을 때 크게 세파하는 부분과 파도가 작은 부분, 세파가 작게 일어나는 부분의 변화량이 경사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이안류가 만들어집니다. 이안류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안류 예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누리에서 국내 8개 해수욕장별 이안류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3시간 간격 정보를 1시간으로 촘촘하게 하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진행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벗어나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수면에 누워있는 자세로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실외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전기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배선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이곳에 설치된 12대의 에어컨 실외기는 벌써 하루 내내 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체육 실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냉방을 강하게 틀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천막 같은 걸 실외기 위에 씌워가지고 무더위를 앞둔 올해도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에어컨의 화재 우려도 큽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3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이 다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여름인 7월과 8월은 냉방기기에서 시작된 전기 화재 사고가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낡은 에어컨은 사고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엔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선이 엉켜 있어 스파크가 튀거나 실외기 자체가 과열돼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 당국이 파악한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 동안 1,234건, 매년 24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중 80%는 전선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외기가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이나 숙박시설 같은 곳이 특히 취약한데 이런 곳 중엔 아예 좁은 실내 공간에 실외기를 다닥다닥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실외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용 용량이 낮은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외기 공간 주변에 물건을 놓아두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적재물이 많이 쌓여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에어컨 통풍을 또 방해하고 면은 또 에어컨의 실외기 주변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 성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정집은 특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에어컨을 분해하거나 실외기에 손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실외기에 전선이 확실하게 끼워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멀티탭이 아니라 전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선 적정 온도와 세기로 냉방을 유지하는 것도 여름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리주둥이를 닮은 공룡 가운데 새로운 종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기존 학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네 발로 선 공룡이 오리주둥이처럼 생긴 입으로 땅에 고인 물을 마십니다. 3D로 재현한 뼈 구조를 보면 새 부리 모양의 입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200만 년 전 칠레 남부의 강과 평원을 돌아다니던 초식 공룡입니다.
최대 길이 4m, 무게 1톤인 공룡은 지난 2013년 칠레 연구소가 뼈 조각을 발견한 뒤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o que les permitía procesar de manera muy eficiente el alimento vegetal del que se alimentaban. En particular, Goncoquien, así como prácticamente todos los hadrosaurios, era un animal que vivía en manadas, era gregario. 이번 연구는 비슷한 입모양을 가진 하드로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를 지배했다는 기존 학설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성을 감소시킬 정도로 전 세계에 번성한 하드로사우루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이번 연구가 더 많은 종이 살았을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Importante y también está hacia el final de la era de los dinosaurios, cuando la mayoría de los dinosaurios de ese tipo, eslabones transicionales a los picopatos, se habían extinguido en el resto del mundo. 연구진은 과도기의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며 하드로사우루스보다 앞서 남극의 바로 북쪽에 진출한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6개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삼중수소인데요.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금보다 비싸고 귀한 물질인데요. 삼중수소에 대해서 양우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원자에게 양성자 1개만 존재하는 일반 수소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1개씩 있는 중수소,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2개 있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 대기에 충돌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증기나 빗물, 바닷물, 수돗물 등에 녹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불안정한 삼중수소는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삼중수소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의 핵심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비상구나 활주로, 군수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생산이 어렵다 보니 1g에 3천만 원이 넘어 지구에서 가장 비싼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수로형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내부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두고 분리 농축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의 삼중수소를 분리해서 농축하고 저장하는 제거 설비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이런 산업적인 효용성과 인체의 유해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처럼 산소와 결합해 물 형태로 존재해 화학적으로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은 에너지가 작아 인체 조직을 투과하지 못하지만 물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면 피폭을 일으킵니다. 다만 뼈나 지방에 농축되는 중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작용에 의해 10일 정도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세슘과 같은 다른 핵종에 비해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소 상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에 들어있는 수소를 치환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삼중수소 수는 정상적인 물하고 화학적인 성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방사선 피폭은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맞지만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일본이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계획대로 정화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내로 희석해 방류하는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꾸준히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는 2032년엔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위해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때 달까지 착륙선을 실어보낼 로켓도 우리가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임무를 수행한 발사체는 누리호와 어떻게 다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3차례 발사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 2030년과 31년 2차례 예비 발사를 거쳐 32년엔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47.5m인 누리호보다 5m 이상 외형이 더 커질 뿐 아니라 훨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합니다. 1단에 75톤급 엔진 4기를 장착한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1단에 100톤급 엔진 5기를 장착합니다. 또 누리호는 2단에 75톤급 엔진 1기를 달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급 엔진 2기를 장착합니다. 누리호 1차 발사 목표 고도였던 700km를 기준으로 누리호는 1.9톤의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3배가 넘는 6.1톤까지 보낼 수 있는 추력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궤도까지는 1.8톤의 탑재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와 다른 방식의 터보펌프를 적용해 엔진 효율도 높였습니다. 터보펌프는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리호는 터보펌프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가스를 그대로 배출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이를 회수해 다시 엔진 연소에 이용합니다.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연소가 진행됐는데 연소가 됐더라도 아직까지 연량 발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놈을 다시 회수해서 연소실로 보내서 나머지 연량을 더 방출시킨다면 추력 발생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책임자를 다음 달까지 선임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 사업에 깊숙이 참여할 민간 체계 종합기업을 10월 중으로 선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설계와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인 달 착륙 등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바이오월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글자 그대로 생명이 있는 벽, 소직 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친환경적인 자연을 실내에 도입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실내 공기 정화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사무실 겸 휴게 공간. 회의하거나 식사 등을 하는 곳인데 한쪽 벽면에 설치된 녹색 정원, 일명 바이오월이 눈에 들어옵니다. 식물을 통해서 공기정화 기능이 좀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이런 물소리나 이런 좀 부가적인 부분을 통해서 렌탈 정수기처럼 정기적으로 가드너가 방문해서 식물 관리도 해줍니다. 시들었거나 하는 노란 잎들을 다 다듬어주고 있고 배치를 새롭게 하고 또 물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셔요? 한 달에 2번 정도? 네, 가만히 들어보면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인상적인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 사무실에 설치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책장과 비슷한 식물 거치대를 미리 제작한 뒤에 책을 꽂듯이 식물을 꽂으면 됩니다. 흙 대신에 물을 이용한 수경 재배라 관리가 쉽고 병해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월은 관엽식물 20여 가지를 사용하는데 스킨답서스와 호야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큰 식물이 인기가 좋습니다. 공기정화 효과들에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이산화탄소나 우리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해주는 뭐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유해화합물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 등으로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온도도 0.7도에서 최대 3도까지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덤으로 녹색, 그린을 마주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안정감도 크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거기에 ICT 기술을 결합해서 이 바이오월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 성공과 바이오 판매 촉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맑은 실내 공기와 바이오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AI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꾼 챗 GPT가 출시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예술 작품이 인간의 것과 차이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가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강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챗GPT, 달리, 바드 등 인간의 창작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식의 생성형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again, we're entering such a golden age of technology. Whatever you're thinking about, you can probably do something a little bit bigger. 그런데 최근 웹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는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게시물로 도배됐습니다. 업로드된 한 웹툰이 AI를 사용해 창작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도전 만화에 올린 게시글에서 작가들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해 원작자의 그림을 무단 도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작년 8월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 출품된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로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기입니다.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이 작품은 사람의 붓질이 한 번도 없었지만 사전에 AI를 이용했음을 밝혔고 수상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표현의 욕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그림, 음악, 사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AI가 창작한 작품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지 예술을 일단 표현의 영역,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내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본다면은 AI 아트는 그 너무 만능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술을 다르게 생각해서 어떤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는 사유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혹은 원시 시대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인간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정신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AI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모든 이미지, 사운드, 배경, 그리고 스토리와 대사까지 챗GPT, 달리, D1D 등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예술 작품으로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10년 후에 나올 AI는 혹시 자기 스스로 욕망이라고 하는 그리고 혹은 쾌락이라고 하는 혹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것들도 지닌 상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AI가 욕망을 갖게 됐을 때 그쯤 되면 AI가 스스로 작품 활동도 하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산업은 예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됐다. 그는 사진이 예술의 품격을 망가뜨릴 것이라 비난했다. 기술은 항상 시대를 보면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될지 무척 궁금하지만 인간하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진 AI라는 양날의 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이야기 보셨는데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인공지능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개정 규정집에서 인간 창작자만 그래미 어워즈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어떤 시상 부문에도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특정 시상 부문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주말 내내 계속된 폭염이 오늘 절정에 이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등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엔 야외 작업이나 긴 외출은 삼가시고 노약지 않은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